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철학과 굴뚝청소부 하고 있고요. 락항 정신분석의 언어학입니다. 329쪽이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항은 직업적인 철학자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미국식 정신분석학에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식 정신분석학은 일종의 자아 심리학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자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정신분석학을 구순기, 학문기, 성기기 등을 거쳐 하나의 표준적인 자아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임상심리학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락항은 이것을 한편에선 생물학주의에 의해 다른 한편에선 행태주의에 의해 프로이트 이론의 고유한 정신이 훼손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나름의 비판적 입지점을 설정한 락항은 프로이트 이론에서 생물학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나아가 프로이트 이론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새로이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그는 레비스트로스처럼 구조 언어학을 끌어들입니다. 즉 구조 언어학이 이론과 방법론을 기초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자신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럼으로써 그는 사실 일종의 소시르적인 프로이트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돌아가야 할 프로이트란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프로이트요. 무의식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성숙기의 프로이트를 말합니다. 락항이 말하는 성숙기 프로이트는 결코 노년의 프로이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꿈의 해석이 쓰여진 1890년대 말부터 1914년 정도까지 시기적으로 중기 프로이트라고 불릴 수 있는 때의 프로이트입니다. 그가 프로이트의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취급하는 것은 꿈의 해석 외에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등 1905년을 전후에 쓰여진 저작입니다. 이 시기의 프로이트는 의식,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이처럼 어떤 이론 전체의 틀을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의 관계, 곧 위상으로 요약하는 것을 위상학이라고 하죠. 자, 거시기, 초자아, 자아라는 후기의 위상학은 거시기라는 개념이 생물학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받아들이지 않으며 단지 그것이란 말로 번역해 피해갑니다. 그러면 정신분석학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프로이트가 어떤 대상을 발견했기에 새로운 정신분석학이란 영역을 개척했다고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무의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락항에게 그것은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를 인간의 자식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이며 계속해서 인간의 아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레비스트로스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 금지를 인간의 삶이 자연에서 문화로 넘어가는 고개요 문화 성립의 결정적 계기로 봅니다. 락항에게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오이디푸스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하는 시기이지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 그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 억압되어야 할 최초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 금지지요. 욕구에 대한 금지란 사실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원초적인 규칙이요 법인 것이고, 오이디푸스적 욕망에 대한 금지를 통해 사회적 법과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처럼 사회 문화적 규칙을 통해 욕구를 억압함으로써 무의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캉은 무의식이란 동물에겐 없으며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고 하죠. 이렇듯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라캉의 체계에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라캉에겐 무의식 자체에 대한 정의를 뜻하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라캉의 무의식, 오이디푸스 개념은 레비스트로스의 근친상간 금지와 매우 유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그대로 읽었는데도 너무 좋죠.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 뭐 그런 거,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컨텐츠. 철학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컨텐츠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참, 이게 읽기만 해도 좋네요. 다 이해되시죠? 그냥 문장을 곱씹어 보면 다 이해되실 겁니다.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냥 쭉쭉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너무 날로 먹나? 저는 읽기만 해도 좋긴 한데, 글쎄 여기 짚을 게 뭐가 있을까요? 프로이트, 무의식, 이런 거겠죠? 라캉은 프로이트의 생물학적인 요소를 제거했다. 미국의 자아심리학적인 경향을 싫어했다. 임상심리학 이런 거, 생물학주의, 행태주의 이런 거를 프로이트 이론의 고유한 정신이 훼손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생물학적 요소를 제거하고 프로이트의 철학적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했다. 라캉은 구조 언어학을 끌어왔다. 연구 방법론으로. 그리고 라캉이 주목한 건 성숙기의 프로이트이다. 무의식을 발견한 그 프로이트. 성숙기의 프로이트는 중기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이런 저작들을 쓴 1905년 전후의 프로이트다. 원래 의식과 무의식이었다가 그게 이제 거시기 초자 자아로 3분할 되잖아요. 나중에 되기 전 의식, 무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라캉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드를 거시기라고 번역하셨는데, 이 거시기라는 개념이 생물학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라캉이. 그리고 무의식이 중요하다. 무의식이 중요하다. 라캉에게 무의식이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가 인간의 자식으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무의식인 거죠.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된다. 이런 겁니다. 동물에게는 그래서 무의식이란 없다. 무의식이 어떻게 생기냐? 오이디푸스 기기 때문에 생긴다.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 이게 아이에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근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욕구가 금지되죠. 사회의 법과 규칙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욕망이 금지된단 말이에요. 아빠를 죽일 수 없고 엄마랑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무의식이 생성된다. 무의식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물에겐 이런 무의식이 없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이거는 근친상간 금지를 주장했던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맥락이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족이죠, 사족.
이미 이제 다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족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공부는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 맨날 같은 내용을 여러분도 이제 저희 방송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심지어 저자도 그래요. 저자도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달리 해서 반복하죠. 공부란 반복이에요.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엔 이해가 안 돼도 2번, 3번, 4번 듣다 보면 귀에 박히죠.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암기가 되죠. 몸에 익습니다. 몸에 익다 보면 실천이 되죠. 그게 공부인 거겠죠. 자꾸 듣고 자꾸 외우는 그런 거죠.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331쪽. 다른 한편 라캉이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서 전통적 개념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소시르 등의 구조 언어학의 개념들과 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조차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이 그대로 배어있는 것입니다만 그 개념들을 사용함으로써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나 기존 프로이트주의자들의 정신분석학과는 전혀 다른 새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다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신경증이든 실수든 농담이든 꿈이든 대개 어떤 무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그런 현상들은 무의식의 징후라고 하죠. 언어학 용어를 쓰면 개개의 징후란 무의식상의 어떤 의미를 표시하는 기표를 뜻합니다. 기표는 대문자 S. 무의식은 기의 인 셈이죠. 기의는 소문자 S. 라캉은 이를 소시르와 유사하게 대문자 S 슬러시 소문자 S로 표시합니다. 기표와 기의가 뭔지 아시겠죠? 기의는 무의식이고 기표는 무의식이 드러난 거. 아까 꿈이나 뭐 행동, 뭐 습관, 신경증, 농담, 뭐 이런 거, 실수 이런 게 기표는 드러난 거. 기의는 숨겨진 무의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무의식의 기표는 기의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의를 이해하려면 기의는 무의식이라고 했죠. 기의를 이해하려면 그 기표, 그 징후를 다른 기표들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표들의 연쇄, 기표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표가 갖는 의미는 정해지지요.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기의를 표시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캉은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고 하며 대문자 S와 소문자 S를 가르는 슬러시는 무의식의 장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 왜냐하면 기의는 기표로 드러나는데 그 기의를 이해하려면 기표와 기표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의식이 그 기의가 기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을 꾸고 실수를 하고 농담을 하면서 우리의 무의식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완벽한 100% 무의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꾸며진 아니면 좀 왜곡된 무의식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선 또 다른 꿈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죠. 영원히 무의식을 알 수 없는 상태.
자, 다른 한편 결합관계와 계열관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문장으로 언어가 조직되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결합관계, 계열관계. 먹었어라는 말은 누가 무엇을 이란 말과 결합되며의 결합관계죠. 그 말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은 먹었어와 공존합니다. 이걸 야콥스는 환유라고 하죠. 반면 무엇을 자리에 빵 대신 밥이나 물처럼 유사성을 갖는 말들이 대체되며 선택되는 관계를 은유라고 한다고 했죠. 이처럼 결합관계와 계열관계를 통해 단어들은 문장으로 언어로 조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하는 규칙이 언어규칙, 소실의 랑그입니다. 이런 어쨌든 은유, 환유 이런 게 있었죠. 자, 프로이트는 꿈을 분석하면서 꿈의 작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3가지를 듭니다. 응축과 치환, 그리고 대리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A의 모자를 쓰고 B의 옷을 입었으며 C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D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응축입니다. 치환의 예로는 성교가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사정이 눈물로 표현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리표상은 싫다는 뜻이 자기가 싫어하는 동물인 뱀으로 나타나거나 소원감이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하는 커다란 테이블로 나타나거나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축과 치환이라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이 앞서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꿈을 조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락학에 따르면 꿈에서 응축은 유사한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뭉쳐 나타나기 때문에 은유고, 치환은 인접한 다른 기표를 빌려 나타나기에 환유라고 합니다. 자, 아까 동시에 나왔죠. 그 언어의 구조와 꿈의 구조가 아까 환유, 은유, 응축, 치환, 대리표상 같죠?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조직되는 방식은 락항이 보기에 언어적인 구조와 동일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런 뜻에서 그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무의식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니. 그런데 언어학에서 보았듯이 언어는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려면 그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무의식 역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란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질서와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무의식이란 타자의 담론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의식이란 타자의 담론이라고 요약되는 이 질서가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개개인이 질서로 편입되는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설명이 필요 없겠죠? 타자,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걸 밝힌 게 언어학에서 밝힌 은유, 환유, 언어학의 은유, 환유 이런 구조가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했는데 꿈에도 응축, 치환, 대리표상 같은 구조가 있더라. 무의식의 구조와 언어의 구조가 같더라. 동일하더라. 그래서 락항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독자적인 의미망을 갖고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이 구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의식의 수준에서밖에 못하죠. 무의식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지만 나가 아니잖아요. 무의식을 여러분이 조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무의식이 아니죠. 의식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의식이에요. 내가 어쨌든 나의 의지로 뭔가 조작해낼 수 있는 건 다 의식이에요. 의식의 영역인데
무의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지가 알아서 형성된 거니까 무의식이에요. 내가 아니죠. 무의식 자체는 타자이죠. 타자이죠. 의식은 나지만 무의식은 타자. 그래서 타자의 담론. 타자의 담론인데 언어처럼 구조화된 타자의 담론인 거죠. 이 질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5쪽. 다음으로 락항은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점점 진도가 나가네요. 재밌네 이거. 점점 깊어지죠. 타자의 담론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급기야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다른 개념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욕망을 요구와 구별합니다. 욕구와 요구가 있어요. 두 가지, 욕망이 욕구와 요구로 나눠져요. 니드와 디맨드로 나눠진대요. 여기 보면 욕구는 식욕, 성욕처럼 가장 1차적인 충동입니다. 만족을 추구하여 그걸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죠. 이는 다른 사람에게 만족시켜달라는 요구로, 대개는 사랑의 요구로 나타납니다. 거칠게 말하면 요구는 욕구를 표현한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욕구는 식욕, 성욕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망이 욕구이겠네요. 욕구는 그런 거겠죠? 1차적 충동, 식욕, 성욕. 누구나 다 욕구가 있죠? 욕구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만족시켜줘. 엄마 배고파. 이게 요구. 욕구를 표현하는 게 요구인 거죠. 요구는 욕구를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시켜달라는 요구. 그런 거죠. 엄마 배고파. 그게 요구인 거죠. 그렇지만 이 요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했죠. 어머니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그 욕구죠. 그런 욕구가 그대로 표현될 수는 없겠죠. 즉 어머니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요구는 남에게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 요구는 사회적 질서와 언어적, 상징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욕구는 언제나 요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충족되어야 하기에 그 충족은 늘 불충분하겠죠. 그렇죠? 내가 뭐 늘 섹스하고 싶다고 해서 섹스를 할 수도 없잖아. 상대가 원치도 않을 뿐더러 그럴 수 없죠. 내가 늘 뭔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아니면 더 많이 먹고 싶어. 무한히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겠죠. 나의 욕구는 항상 더 넘치기 때문에. 즉 욕구와 요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욕구와 요구 사이에 이 격차로 인해 욕망이 생겨난다. 이 욕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욕망은 결핍이다. 욕망은 결핍이다. 그것은 결핍을 메울 대상을 찾아 나서지만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이기에 또 다른 대상으로 끊임없이 취한된다. 즉 대상이 끊임없이 취한되는 욕망의 환유 연쇄가 나타난다. 그죠? 그 사람한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이 밥만으로 만족이 안 돼.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자꾸 대상을 바꿔. 욕망의 환유 연쇄가 나타난다. 연쇄 자유. 여기서 욕망은 생물학적인 충족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며 다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를 락항은 음경과 구분하여 남근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욕망이다. 욕망은 인정욕망이래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예컨대 어머니를 욕망한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남근임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욕망은 허용될 수 없겠죠, 사회적으로.
계속 추구한다면 거세되리라는 위협 앞에서 꺾이고 만다고 합니다. 거세 컴플렉스를 통한 이러한 억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욕망의 환유 연쇄가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이래서 생기는구나. 욕망의 환유 연쇄 때문에 생기는구나. 자기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욕구가 쌓이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인간의 무의식이 구성된다는 거죠. 결핍 때문에, 인정 욕망 때문에. 다시 말해 무의식이란 타자, 다른 사람, 사회적 요인, 사회적 질서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종 욕망이란 거죠. 자,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절묘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명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 예시를 읽어드릴게요. 요걸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상의 이야기를 포의 소설, 에드거 앨런 포 아시죠? 도둑맞은 편지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시를 들으면 이해가 쉽죠? 라캉의 저작집이자 활동의 기록인 에크리는 바로 이 소설에 대한 세미나로 시작하지요. 아시다시피 그 소설의 주 스토리는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봐선 안 될 중요한 편지, 이 편지가 중요한데 편지를 장관에게 도둑 맞음으로써 시작하지요. 경시청장이 탐정 디팽에게 전하는 바에 따르면 왕비가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왕이 갑자기 들어오고 왕비는 약간 당황하지만 그걸 책상 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서처럼 그냥 펼쳐둬요. 물론 왕은 그 편지를 못 봅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왔던 눈치 빠른 장관은 비슷한 문서를 하나 책상에 펼쳐두고 설명하는 채 하다가 그걸 두고 대신 왕비의 편지를 가져가죠. 그렇지만 왕비가 그걸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편지로 인해 장관은 왕비를 이용해 권력을 키웁니다. 왕비의 요청으로 이 편지를 찾기 위해 경찰이 개입하여 장관의 집을 샅샅이 뒤지지만 편지를 찾지 못하고 결국 탐정 디팽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결과는 디팽이 그 편지를 찾아주고 현상금을 받는 거죠. 여기서 왕은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 눈치도 못 챕니다. 반면 왕비는 장관이 뻔뻔스레 편지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도 전혀 저지하지 못하죠. 장관은 왕비에게 편지를 가져간다는 것을 오히려 분명하게 알리고 그걸 자신이 갖고 있음을 아는 왕비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합니다. 자, 우선 편지가 레터라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는 문자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죠. 라캉이 보기에 이 레터는 언어적으로 짜여진 무의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터가, 그 편지가 무의식인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 각자는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편지에 대한 각자의 관계로 인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왕, 편지를 못 보리라 생각하는 왕비, 하지만 그걸 알아보고 유유히 가져가는 장관의 위치가 정의됩니다. 각자가 서 있는 지점은 레터에 대한 각자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죠.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이 관계가 바로 타자며 그걸 전달하는 편지는 타자의 담론인 것이죠. 이는 못 찾는 경찰과 그걸 못 찾으리라고 생각하는 장관, 하지만 그걸 유유히 찾아내 가져가는 뒤팽이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이 관계들이 우연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임을 보여줍니다. 자, 왕비가 편지가 도난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한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편지의 부재를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그 편지를 눈에 보이게 도둑질한 것 역시 자신이 왕비의 약점을 쥐고 있는 존재며
왕비가 되찾고자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죠. 그것을 이용해 장관은 왕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별짓 다 하며 장관의 집을 뒤지고 편지를 찾지만 왕비가 욕망하는 것을 자신이 가져다 줌으로써 왕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이처럼 이런 의미에서 각자는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갖고자 하며 타자의 욕망의 대상임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즉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레터는 남근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점에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무의식을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죠?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343조. 앞서 타자는 편지를 통해 나의 위치를 지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으나 싫으나 이미 지정된 내 자리인데 이걸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왕비가 도둑질하는 장관을 그 자리에서 제지하고 질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편지가 왕비에게 없으리라는 왕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됨을 뜻합니다. 즉 왕비로서 인정받아야 할 중요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말죠. 따라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면 왕비는 편지로 인해 지정된 자리를 자기 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왕으로부터 훌륭한 왕비로서 계속 인정받고자 한다면 레터가 지정하는 자리를 자기 내부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락항은 S라고 합니다. 독일어로서 흔히 이드로 번역되는 것이고 저는 거시기로 번역했던 게 이건데 락항은 그런 번역어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주의적 요소에 반대해 단지 그것을 지칭하는 말로 그냥 사용하며 또한 주체의 머리글자를 뜻하는 S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비가 타자, 관계가 지정하는 위치를 내 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왕비로서 걸맞는 이상적인 상에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왕비의 행동을 좌우하는 이상적인 상을 자아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왕비의 행동은 이 자아의 이상에 동일시하는 것인 셈입니다. 즉 왕비가 소설 속에서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의 이상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의 얘기로 도식을 설명하면 대문자 타자, 이를 큰 타자라고 합시다. 이 큰 타자는 왕비, 미의 자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왕비로서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이 큰 타자가 지정해주는 자기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왕비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S가 주체의 약자인 S를 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욕구가 소외되는 것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결핍을 야기합니다. 작은 타자라고 불리는 그 오브젝트는 바로 이런 근원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지시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런 항들. 결핍이 발생한다. 타자가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결핍 이런 것들을 도식으로 말한 거예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자리를 메울 욕망의 대상들, 이 역시 작은 타자라고 부릅니다. 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대상을 통해 욕망이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상의 취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머물 수 없는 것이기에 대상의 끊임없는 환유, 연쇄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다양한 모습들 각각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즉 그게 바로 나라고 오인함으로써
타자에 의해 주어진 나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죠. 큰 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레터는 왕비를 주체화시킴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왕비 자신의 동일시를 거쳐 큰 타자가 애초에 지정한 자리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즉 S와 O를 거쳐 이미 지정된 미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로써 왕비는 전체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배정된 역할을 자신의 일로 알고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감으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왕비의 자리가 있죠. 원래 왕비의 자리가 있고 왕비를 보는 그 타자. 아까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했죠. 어떤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있는데 타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겠죠. 타자가 있는데 내가 나인 것은 타자에게 인정받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인정받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결핍이 발생한다. 그 결핍, 그 간극이 발생한다 그랬죠. 욕구와 요구의 차이로 결핍이 발생한다. 결핍이 발생하는데 그 결핍이 다시 또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끊임없는 악순환. 자기 타자가 나에게 지정해둔 자리를 마치 내 자리인 것처럼 알고 그 자리에 가게 된다. 345쪽. 왕비는 자신의 자아의 이상을 획득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은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즉, 내 자리는 내가 아니라 타자가 지정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놀랍죠? 따라서 자아의 중심성은 거꾸로 타자의 중심성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는 데카르트를 겨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왜냐면 나는 타자에 의해서 다 존재하고 욕망하고 결핍하고 그러니까 타자의 인종 욕망에 시달리니까. 예컨대 왕비는 편지에 대한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즉 내가 아니라 타자의 담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즉 내가 존재해야 할 곳은 타자가 지정해준 내 지점이죠. 따라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생각하는 곳, 타자가 지정하는 곳, 즉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 즉 타자의 담론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라캉이 보기에 나 혹은 자아라는 주체는 어떤 중심성도 통일성도 갖지 않으며 오히려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으로서 무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즉 무의식이란 형태로 내면화된 체계와 구조의 결과요 효과가 나인 거죠. 이런 점에서 라캉의 출발점은 레비스트로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 있다. 나아가 주체의 구성을 타자라는 구조의 효과로 그 결과물로 본다는 점에서도 레비스트로스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캉 역시 구조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라캉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형성되는 무의식을 통해서 그 질서의 체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개개인은 주체로 구성된다고 한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와 동형적입니다. 또한 그 결과 타자라는 이름의 체계가 지정하는 자리에 결국은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점에서도 구조주의적입니다. 편지는 목적지에 배달되리라는 라캉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미는 기표들의 작용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의미작용이란 기표들의 관계를 통해 기표들이 기호, 그 사인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의미화,
뜻합니다. 기표들 간의 그러한 관계들이 성립되기 이전에 기표들의 의미는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기표는 기 밑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미끄러지기만 한다면 의미 작용은 물론 기호를 통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락항은 고정점, 포인트 대 캐피톤이란 개념을 도입합니다. 자, 고정점이란 말 그대로 기의를 고정함으로써 기표의 미끄러짐을 중단시키는 점을 말한대요. 원래는 의자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쿠션을 캐피톤이라고 하고 그것이 튀어나오도록 속을 넣고 고정시킨 지점을 포인트 대 캐피톤이라고 한대요. 마지막 말을 하고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그 문장 안에 있는 기표들의 의미는 고정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 고정점입니다. 즉 마지막 기표와 마침표를 통해 기호들의 연세가 매듭되어지고 기호의 의미는 고정됩니다. 마치 배가 닻을 내림으로써 잠시나마 그 위치가 고정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를 정박점, 앵커링 포인트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호가 의미작용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차라리 의미작용을 통해서 기호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기호가 의미작용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차라리 의미작용을 통해서 기호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정점의 기능은 잠정적입니다. 그것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잠시 고정된 것이고 따라서 뜯어서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며 기표 연세의 항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의미의 흐름이 다른 것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표의 의미작용이 갖는 이러한 잠정성은 의미를 언어, 랑그 전체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주의의 입장과 매우 상이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 다양한 기호 연세들에 대해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는 기준은 없다. 이렇게 락항은 말하죠. 어떤 기호 연세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기호 연세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메타 언어는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야콥슨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언어에 공통된 어떤 잣대를 찾아보려는 야콥슨의 시도와 분명하게 구분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락항은 포스트 구조주의자, 탈구조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은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근대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탈각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락항이 타자란 개념을 통해 주체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 특징적인 것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란 바로 질서를 의미하며 이는 언제나 단수, 대문자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이 타자, 질서의 외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자의 외부는 없다. 다시 말해 이 질서를 벗어나 사람을 사고하는 일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의식의 형성 메커니즘이 질서의 체계에 대한 동일시로만, 즉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자기 걸로 동일시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의 것과 이를 합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기존의 질서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동일시한다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가 질서의 체계가 오직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오이디푸스 삼각형 내부에서만 정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락항의 이론은 당시 프랑스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알티세르나, 크리스테바 혹은 라클라우처럼 락항의 개념이나 이론적 틀을 직접적으로 원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드리야르처럼 사회적 현상을 기호적 현상으로 소급해서 파악하는 흐름 전체가 락항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락항을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진경 선생님께서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곱씹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결말이? 락항이 발견한 지점이 충격적이죠? 결국 주체는 타자의 욕망이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런 거죠.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 나라는 거는 타자의 욕망을, 인정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나의 무의식 자체가 타자가 지정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나는, 이건 간단히 말하면 나는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너의 욕망이 나를 만들었어. 너가 나야. 네가 나야. 이런 얘기겠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남에 의해서, 락항도 계속 정의하는 게 그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그 항들이 바뀐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편지 같은 경우에도 왕비 편지 나오지만 그건 그 순간에 그 편지가 거기 있었고, 왕비와 왕과 장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다루는 방식이, 왕비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만약에 그 항들을 바꾸면 그 순간에 왕비가 다른 사람들과 있었다면 다르게 또 행동했겠죠? 편지가 아니라 다른 게 있었다면, 또 다른 사물 혹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락항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나는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인데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타자의 욕망이 무엇이라고 내가 판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타자의 욕망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진짜 욕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건 타자의 욕망인 것 같아,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고 타자의 욕망을 내가 추측해서 그 욕망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또 나의 무의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항들을 계속 고려하다 보면 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인정 욕망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존재란 말인가? 그런 걸까요? 락항이 말하는 주체는 그런 걸까요? 락항도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타자의 담론 속에서 내가 생각한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 맞추려고. 근데 이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은 안 그렇잖아요. 동물이 남의 눈치를 봅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자기 욕망에 정직하잖아요. 100% 동물들은. 하지만 인간은 좀 고등동물이고, 누구보다도, 동물보다도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욕망, 어떻게 보면 이건 배려일 수도 있죠. 배려일 수도 있고 눈치일 수도 있고, 사회화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나 혼자 살면 사회화가 필요가 없죠. 근데 인간은 같이 살기 때문에 선생님 눈치를 보고, 부모님 눈치를 보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 각각의 그 사람들의 욕망에 맞추어 가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친구 눈치를 보고,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직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 남이 뭐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욕망을 미리 알고 말을 안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말을 안 해도 친구의 비위를 다 맞춰준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타자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거죠. 인정 욕망이 있는 거죠, 누구나.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특히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된다.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좀 의식적으로 너무 이제 남의 욕망에 이끌려 다녀도 안 되겠죠. 왜냐면, 그래, 타자의 욕망에 철저하게 이끌리다 보면,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아니,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해. 인정 욕망을 막 추구해.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집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은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부모님으로 밖에 정의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은 어디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타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요. 철저히 계속 인정 욕망만 추구하다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자아가 없잖아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 갑자기 자기계발서처럼 훈훈해지는 이 결론은 뭔가. 자, 어쨌든 라캉 재밌습니다. 라캉. 근대적인 주체를 해체했죠.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일 뿐이다. 주체는.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알티세르. 알티세르 이분도 재밌어요. 기대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